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한 해 동안 축구계를 빛낸 2005년 올해의 팀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돈나룸마입니다. 2005년을 돌이켜보면 돈나룸마에겐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구단 역사상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리그 우승, 컵대회 우승까지 거머쥐며 트래블의 주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특히 챔스 결승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돈나룸마는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는 무실점 선방조로 왜 세계 최고의 골키퍼인지를 전 세계에 강행시켰습니다. 2025년 9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며 새로운 무대에 도전을 선택한 그는 그동안 맨시티의 약점이라 불렸던 골키퍼 포지션에 약점을 지우면서 맨시티의 재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리그 내 경쟁자로 다비드 라야, 랄리송, 에밀리아노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구해내는 클러치 세이브 능력은 돈나룸마가 세계 1등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골키퍼가 발밑 기술까지 요구하는 와중에 역시 골키퍼는 골을 막아내는 능력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돈나룸마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누노 멘데스입니다. 왼쪽 측면의 지배자는 누노 멘데스 말고 다른 선수를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다면 멘데스는 왼쪽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교한 기술로 상대 측면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멘데스를 왜 2025년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처형할 수밖에 없냐면 경기당 볼 소유골 상실 비율이 12.64%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볼 관리 능력을 보여줬고 빠른 발로 수비 복귀도 빨랐습니다. 따라서 멘데스가 있는 왼쪽 라인은 상대 역습이 번번이 멘데스에서 차단되었죠. 오른쪽 풀백에는 아슈라프 하키미입니다. 이미 하키미는 2022년에 월드베스트 11에 선정되며 세계 최고 반열의 풀백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하키미는 에니케 감독 체제 하에서 오른쪽 측면을 완벽히 지배하며 사실상 윙어와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해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전반 1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5대0 대승의 서막을 알린 장면은 2025년 원탑 라이트백이 자신이라는 증거였습니다. 2024-2025 시즌 11골 15도움이라는 경이적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공격뿐만 아니라 공수 양면에서 헌신적인 활동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여 직접 골을 노리는 능력은 더욱 발전했고 그의 이런 가담 덕분에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반다이크는 2025년 리버풀을 프리미어리그 정상으로 복귀시키며 자신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센터백임을 증명했습니다. 클럽 감독 이후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에서 변함없는 리더십과 수비 조율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38경기 중 36경기에 출전하며 수비진을 지휘한 반다이크는 100회가 넘는 공중볼 경합 승리와 92%를 상회하는 후방 빌드업 패스 성공률은 볼 전개의 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입니다. 2025-2026 시즌 리버풀의 중원 압박이 약해지면서 반다이크의 클리어링 횟수가 증가하며 수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슬롯 2년차 징크스가 터졌음에도 반다이크는 흔들리는 팀 멘탈리티를 다져봤고 감독에 대한 공개적 지지로 팀이 붕괴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현재 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윌리안 파초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 트래블을 이룰 때 공격수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갔지만 파초의 헌신은 팀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2024-2025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전 57경기에 출전하며 팀 내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했던 파초는 에니케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리는 와중에도 파초만큼은 부동의 주전으로 기용했습니다. 챔스에서 무려 214번의 볼 탈취 능력으로 전체 1위를 달성을 했고 그만큼 수비 커버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넓었습니다. 베테랑 마르키노스가 수비 라인을 조율하고 리딩하는 동안 파초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공격수를 1대1로 제압하고 배후 공간을 커버하는 파이터 역할을 완벽히 수행을 했습니다. 흔히 북극형 센터백이 찬사를 받고 있는 요즘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수비수가 바로 파초가 아닐까요?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페드리입니다. 유리몸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세계 최고의 철강왕 플레이메이커로 2025년 우뚝 선 페드리. 데뷔 시즌의 혹사 이후 잦은 햄스트링 부상에 셀렸던 페드리는 2024-25 시즌 완벽히 부활을 했습니다. 허용, 발목 부상, 가비 십자인대 반월판, 나니올모, 어깨 근육 부상 등 중원 파트너들이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페드리는 59경기를 출전하며 기복 없는 활약을 유지했습니다. 많이 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페드리는 플릭 감독의 시스템에서 엔진이자 두뇌였다는 것입니다. 시즌 6골 8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를 보면 많아 보이지 않지만 페드리는 파이널 서드 투입 패스와
키패스 부분에서 유럽 최정상급 수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수비 기여까지 겸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가 3관왕을 이룰 때 핵심이었고 올 시즌 페드리의 폼은 더욱 무시무시해졌습니다. 경기를 잇는 눈이 만개에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때와 동료를 이용해야 할 때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아직 23살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비티냐입니다. 2025년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원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비티냐입니다. 2025 발롱도르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위상이 상승했는데 무려 24단계나 오른 것. 부상으로 허덕인 로드리나 전 시즌만큼 센세이션한 활약에 못 미친 벨링엄보다 비티냐가 훨씬 빛났습니다. 챔스 결승에서 첫 골 균형을 깬 것도 비티냐의 발끝이었고 상대의 거센 압박을 유려한 탈압박으로 벗겨내며 공격 템포를 조절까지 해냈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고 전진하는 그의 능력은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데 다른 탑급 미드필더들과 비교해 공격 기여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파리 미드필더진의 약점이었던 창의성과 탈압박을 완벽하게 해결했고 월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첫 월드베스트 11에 선정된 비티냐의 나이는 이제 25살로 앞으로 그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하피냐입니다. 지난 2024-25 시즌 하피냐는 5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골이 34골, 도움이 25개로 찬스메이커와 피니셔로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하피냐의 폭발적인 스탯 정립은 플릭 감독의 전술적 변화와 띄워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시절 클래식한 윙어 역할에서 벗어나 플릭 감독은 하피냐에게 전술적 자유도를 부여하며 그의 잠재력을 만개시켰습니다. 하피냐를 보면 우측 라인에 한정되지 않고 중앙과 좌측까지 광범위하게 스위칭을 해 마치 제2의 스트라이커처럼 상대의 수비수를 교란시켰습니다. 공격 스탯을 괴물처럼 쌓았음에도 진정한 하피냐의 가치는 전방 압박 수비력에 있습니다. 공격수지만 미드필더에 준하는 수비 지표를 기록을 했죠. 2025 월드베스트 11에 하피냐 대신 콜 파머가 자리했는데 하피냐는 콜 파머의 2배에 달하는 수비 기여도를 보여줬을 정도였습니다. 메시가 캄프누를 떠난 뒤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찾던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하피냐는 분명 진짜 월드베스트 11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미드필더는 라민 야말입니다. 2024-25 시즌 후반기 야말은 측면 자원이라기보다 전방에서 뛰는 플레이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박스 타격과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득점과 도움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빈도를 비약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시즌에서 가장 아쉬웠던 챔스 4강전조차 야말은 인터밀란 수비를 상대로 9번의 드리블 성공으로 바르셀로나 공격의 유일한 희망은 야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생 18살의 이 어린 선수가 한 시즌 동안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18골과 25도움이었습니다. 이는 유망주 레벨을 벗어나 세계 최고 반열 수준. 스페인 국대에서 역시 지난해 유로 우승에 이어서 올해 네이션스리그 결승까지 여정해서 야말은 준결승 프랑스전 2골, 결승전 도움으로 스페인의 공격 전개는 대부분 야말의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법칙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올 시즌 부상이 있긴 했지만 야말은 리그 13경기 6골 8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경기는 단 2경기 뿐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야말이 기복 없이 활약을 유지 중인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격수에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2025년 상반기 레알 마드리드는 안젤로티 감독의 지휘 아래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렸고 음바페에게 자유로운 프리롤을 부여했습니다. 음바페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득점을 쥐어짜는 전략이었고 실제로 라리가 34경기 31골 3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중 지난 시즌 후반기에 기록한 골수는 무려 21골에 달했습니다. 음바페나 비니시우스에게 공격 자유도를 풀어준 만큼 수비에 문제를 드러냈고 미드필더들의 지원도 음바페에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립 속에 개인 드리블 돌파나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그야말로 쥐어 짜냈습니다. 기대 득점이 26이었으나 음바페는 5골이나 더 넣으며 어려운 찬스를 골로 연결시켰죠. 라리가 득점왕에 오른 후 감독이 사비 알론소로 바뀌었음에도 음바페의 영향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측면보다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며 2025-26 시즌 17경기에서 17골을 기록 중인 그는 라리가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수는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2025 발롱도르 수상자 덴벨레는 지난 몇 년간 미완의 대기라는 꼬리표가 있었고 바르셀로나 시절 유리몸, 먹튀라는 오명을 쓴 선수였습니다. 2025년 1월을 기점으로 덴벨레는 4-3-3 포메이션에서 우측 윙어에서 벗어나 중앙으로 이동을 했고 엔리케 감독은 그에게 프리롤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는 즉각적인 데이터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덴벨레는 리그왕을 폭격했고 29경기 21골 8도움을 기록해 득점 왕에 올랐습니다. 덴벨레가 가장 특별했던 건 16강 리버풀전부터 결승전까지 챔스 토너먼트에서 6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과거의 큰 경기에서 침묵하거나 부상으로 결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면모를 보인 것입니다. 챔스 결승에서의 득점은 발롱도르 수상에 결정적이었습니다. 2025-26 시즌 덴벨레는 정상적인 컨디션이나 보기 힘들 정도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해 추락했습니다. 2025년에 덴벨레는 불꽃처럼 타올라서 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나 그 대가로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2026년 덴벨레가 부활할지 아니면 반짝찬란한 불꽃으로 남을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